여러분, 경북대학교 이영경입니다. 저는 전공이 수학입니다. 박사학위는 전공인 미분기하학 쪽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강의 이외에 여러 과학 관련 활동을 하면서 창의 융합 인재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스팀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창의 융합 인재 교육과 이어지는 스팀과 관련된 이야기, 또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학과 자연, 사회와 문화와의 연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창의적 융합 인재란 무엇일까요? 창의적 융합형 인재는 과학기술과 예술적 재능을 모두 소유하고 두 재능을 동시에 표출하는 인재입니다. 너무 부럽죠? 그리고 창의적 융합 활용형 인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기술 또는 예술적 재능 중에 한 가지만 소유하고, 그런데 다른 분야의 논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인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융합 참여형 인재는 누구일까요? 과학기술 또는 예술적 재능 중에 한 가지를 소유하되 융합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융합적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십니까?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였고 미술가였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술 공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예술 모두에서 천재적 재능을 보였죠. 자, 그러면 융합인재 교육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걸까요? 자, 슬프게도 천재는 그죠?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후천적으로 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거와 같죠? 너무나 내가 생각하기에 천재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당연한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형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형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역시 천재 중에 하나였죠,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두 분야 중 하나는 천재적인 수준이, 다른 하나는 전문가 수준의 재능을 보였던 천재였습니다.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예술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닐스 보어를 아십니까? 보어형은 과학기술 또는 예술적 재능 중에 한 가지만 소유하되 다른 분야의 논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인재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제 천재들은 우리가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MIT의 미디어 랩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MIT 미디어 랩형은 타 집단에 참여해서 융합적 성과를 창출해내는 집단인데요. MIT 미디어 랩은 소개를 조금 하자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소의 하나입니다. 이 MIT의 미디어 랩은 인지와 학습에서 전자음악과 홀로그래피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이루는 교수진의 이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근간으로 해서 장차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컴퓨터, 출판, 방송 등의 분야가 통합할 것을 예상했는 MIT의 교수진이 이제 주도가 돼서 1985년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MIT의 연구 활동은 이제 디지털 비디오하고 멀티미디어 영역 개발에 중요한 담당을 하고 있고, 산학 협동을 통해서 전공과 영역 구분 없이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IBM과 같은 유수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의 스폰서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참 부럽습니다, 그죠? 자,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양성이 가능하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분야에 이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재능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재능을 모아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창조적인 그런 환경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럼 융합인재 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자, 융합인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 산업 경제에서 정보 경제, 디지털 경제, 지금은 창조 경제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창조 경제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식과 기술과 학문 간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1세기 창조 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융합 인재가 양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기술만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학문 간의 융합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융합 인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예술은 상보성이 존재하고 두 분야 간의 상호 촉진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 융합 인재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천재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린 천재는 아니지만 우리 서로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좀 더 그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의적 융합 인재는 과학기술과 예술 역량의 상호 촉진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융합 인재 교육의 필요성을 한번 볼게요. 자, 과학기술과 예술은 서로 이제 과학기술은 예술의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해주고 예술은 또 창의적인 모델을 과학기술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발견과 원리의 활용은 예술에 다시 활용이 되고 그 다음 이 예술에서의 상상력과 감성, 시각화 원리 활용은 과학기술이 다시 이제 어떤 영감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미국에 있는 유타 주립대학의 데이비드 캠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미래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던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미래의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학생들보다는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성적도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이 캠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크시트 작성 위주의 수업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과학 이제 뭐 실험 일지를 작성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고 동기부여를 못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어떤 게 되느냐, 성취도를 하락시키고 지적 발달도 저하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으면은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흥미는 생기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북대학교 이현영 교수님의 2006년도 결과를 잠시 보면 과학의 학업 성취도에 비해서 과학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는 국제 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과학 경진대회 등록 나가면 상도 많이 받고 좋은 등수도 많이 차지하는 데 비해서 학생들한테 진짜 이제 과학이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계속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한 학생들은 좀 없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이제 그 과학 교육이 학생들의 이제 그 어떤 흥미도라든가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성취도도 이제 하락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결과를 냈었고, 그래서 과학적 문제인식이라든가 과학 지식의 실생활 연계 능력 등이 이제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수학 전공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지금 명예 교수님 계시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그 공부하실 때 프랑스 물론 여러분들 뭐 모든 나라 이제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반드시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랑스에 가서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수학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됐더라.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학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내가 꼭 해야 되고 성적을 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정말 재밌고 그죠? 옆에 친구들하고 이제 그냥 잡담하듯이 재밌게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팀 교육 방법이 매우 훌륭한 방법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스팀 교육이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의 S는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그죠? 과학의 S.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의 T 기술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엔지니어링의 E. 그 다음 아트 예술의 A. 그 다음 매스매틱스 수학의 M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스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가르지 말고 그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과학과 기술, 공학과 예술, 과학이 서로 어울려줄 수 있는 이제 서로 이제 상호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과학을 하면서도 그 과학 안에 숨어 있는 예술과 음악, 그 예술과 이제 수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술을 하면서도 그 안에 숨어 있는 수학에 대해서 해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990년대에 그 미국 교육의 중점 사항이었던 스템에 2006년도 스팀 교육 전문가인 버지니아주 기술교육협회 회장인 조지 아크만 교수가 논문에서 처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한테 좋겠다. 그래서 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융합인재 교육의 전망은 2011년도에 이제 교과부에서 이제 창의적 융합인재와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스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스팀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인 스팀 교사연구회 운영방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2011년, 그 다음에 2012년,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이제 조금씩 확산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김왕동 창의재단 창의인재팀장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창의팀장은 과학과 미술, 과학과 음악 융합의 경우에 융합교육 및 창의적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기술과 미술, 그 다음에 기술과 음악 이쪽 파트에서 이제 디지털 아트라든가 디지털 음악 등 디지털 융합 능력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자와 관련된, 그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도 지금 여기 같이 이제 합쳐지고 있죠. 그리고 초중등 교육 과정에 연극과 드라마, 인연극, 사진 등 융합 매체를 통한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디지털이죠. 디지털에 관련된 뭐 코딩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야들하고도 이제 관련시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자, 건축가, 음악가, 디자이너 등 창의적 전문가들의 수업 참여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팀 교육을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융합인재 교육의 수업 방법은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세워봤던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스팀 집중교실 세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과학 난타라고 해서, 그죠? 음악과 관련된, 그 다음 음악과 관련된 거에서 소리하고 관련된 거를 이제 음악의 이제 난타와 같은 타악기라든가 이런 악기들의 이제 소리의 높낮이,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소리, 높고 낮은 소리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사실 여러분들 소리라는 거는 이제 파동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 파동에는 또 이제 수학적인 원리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그 수업 방법의 프로그램을 한번 짜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협동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실제 프로그램별로 이제 작성을 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융합인재 교육을 한번 실제로 한번 수업 방법을 한번 짜보고 그 실제로 한번 학생들한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문화와 연결된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소리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실험계에 관련된 게 나올 테고,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피타고라스 음계라는 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잖아요. 그죠? 수학자면서 철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뭐 이렇게 그 야사긴 합니다만 대장간 옆을 지나가다가 대장간에서 이제 그 규칙적으로 망치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제 소리의 조화를 갖다가 이제 사람이 느끼게 되었고, 그죠? 거기에서 그런 어떤 진동의 비가 정수비가 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하는 걸 갖다가 발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서양의 칠음계를 피타고라스 음계라고도 부르죠. 자, 그럼 이렇게 칠음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나면은 칠자가 왜 나올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럼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금요과학 터치에서 올해 도입 강연에서 이제 우리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 자연예술과학의 수학적 원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 제가 조금 요약을 한 건데요. 그 중에서 제가 사실 마음에 드는 부분만 사실 조금씩 이제 끄집어 왔습니다. 이 책은 이제 마이클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수학하고 숫자 1부터 10까지 이제 관련된 어떤 그 서양학적인 인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뭐 자연이라든가 아니면 과학,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예술에서 이제 연결되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칠은 무엇에 관련된 거냐 하면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10 안에 배수도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처녀수라고 우리가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그죠? 우리가 음악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에서 7까지의 곱이 7에서 10까지의 곱과 같다는 우리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결의 역할을 하고, 또 이 7을 갖다가 빼면은 또 단절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수학과 관련되어졌던 이제 아까 우리 그 피타고라스 음계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수학으로 넘어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수학에서 또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아테네 여신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 아테네 여신은 여러분들 그 제우스의 머리를 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창과 방패를 다 든 완벽하게 무장한 이제 무장한 전쟁의 신으로 이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여신을 이제 상징하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아테네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이제 7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서양의 어떤 문화 중에 하나인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이제 그 여신과 관련된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7은 1에서 10 사이에 7을 제외한 모든 수로 360도를 나눌 수가 있는데 7만 360도를 나눌 수가 없죠. 여기서 보면은 1, 2, 3. 자, 전부 다 이제 7을 갖다 이제 360을 갖다 이제 정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디는 안 되니까 7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정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까칠함을 이제 갖고 있는
천여, 이수, 천여수, 7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또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칠각형은 어떻게 작동할까? 그죠?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칠각형을 작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방법 말고 또 정칠각형 작동할 수 없을까? 자, 매듭만 가지고도 끈과 매듭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칠각형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13개의 매듭이 있는 끈으로 정칠각형을 이렇게 작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정칠각형을 작동할 수 있는 거는 이제 7개 이쑤시개만 가지고도 작동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7개 이쑤시개가 만나는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정칠각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뭡니까 예술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테나의 거미줄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테나와 아르케에 관한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르케는 굉장히 이제 방직을 잘하던 처녀였는데, 여러분들 아테나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혜의 여신, 뭐 전쟁의 여신, 승리의 여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방직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르케가 워낙 이제 배짜기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옆에서 부추겼죠. 아르케한테 아르케 네가 여신보다 훨씬 낫다, 훨씬 잘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아테나의 귀에도 그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인간 중에서 정말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제 아테네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아르케하고 이제 배짜기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배짜기 대결을 벌이게 돼서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과 신과의 대결은 대부분 신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는 아르케가 근소하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야사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아테나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거만한 아르케를 이제 거미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르케가 너무나 이제 배짱이를 잘하고 했기 때문에 아르케가 이제 너무 이제 신을 이겨버렸다는 두려움에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테나는 방직의 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직하는 이제 배짜는 처녀들을 돌보는 여신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제 솜씨가 좋던 아르케가 죽은 거를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이 아르케를 거미로 만들어서 이제 자손 대대로 이제 계속 이제 배짜는 기술을 이제 익히도록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느 게 맞은지는 잘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계속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뭡니까 피타고라스, 그죠? 소리에서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얘기가 나왔고, 피타고라스에게서 이제 칠음계, 그러니까 또 칠에 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 칠에 가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얘기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나오는 아테네와 아르케에 관한 얘기에서 거미줄 얘기가 나오죠. 그럼 아테나의 거미줄은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실제로 거미가 그린 그 모양으로 그대로 나왔을까요? 아테나의 거미줄은 정칠각형, 왜냐하면 아테나를 대표하는 숫자가 7자니까, 그죠? 정칠각형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칠각형의 각 꼭지점을 연결한 선들을 다시 이제 그 꼭지점을 다시 세부적으로 연결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정칠각형 별이 나옵니다. 칠각형 별이 나왔으니까 이제 별에 관한 얘기 잠깐 하면요, 또 이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오각형 별하고 육각형 별이 나옵니다. 오각형 별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별 그리세요 그러면 잘 그리는 이 별이죠. 이 별이랑 육각형 별은 어떤 별입니까? 이렇게 생긴 별입니다. 그러면 오각형 별과 육각형 별은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요? 오각형 별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수학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은 황금비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각형 별에는 구석구석에 황금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운 별을 그리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별을 어떻게 그릴까요? 별 그리려고 했을 때 동글동글하게 그리는 사람 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사방팔방을 막 뻗어나가는 모양을 그립니까? 대부분은 이제 밤하늘에 별 그리려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정오각형 별을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을 그렸을 때 왜 오각형 별을 그렸을까요?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오각형 별 안에는 황금비가 많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들 황금비는 그 황금이라는 단어가 사실 붙은 건 아름답다고 해서 붙은 건 아닙니다. 그 황금의 여러분들 성질이 뭐냐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혼을 할 때 금반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금반지는 이제 금이 다른 금속에 비해서 변형이 없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도 오래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비는 여러분들 그 안에 황금비 안에 그 계속 황금비를 이제 연속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황금비가 계속 반복되가 나오는 반복성, 연속성의 이제 성질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황금비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인간들 이제 사람들은 이제 황금비를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오각형 별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육각형, 여러분들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시죠? 3은 보통 이제 그 가장 완벽한 수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완벽한 수가 2번 반복되는 게 6이죠. 그래서 6은 굉장히 종교적인 색깔이 많습니다. 육각형 별은 종교와 관련된 데서 많이 사용이 되죠. 다비드의 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칠각형 별. 칠각형 별은 천의 수인 7로 만들어진 까칠한 별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까칠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아테나의 거미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테나의 거미줄에 나오는 이 그 정칠각형에 보면은 여러분들 R0, R1, R2 여러분들 그 이 정칠각형에는 세 가지 길이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길이로 만들어진 이 세 변. 제가 그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스팀 교육 자료에 이거와 관련된 걸 했는데 뭘 했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 정칠각형 이제 그리기, 정칠각형 그리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각 꼭지점에 이제 그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현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짧은 거, 그 다음 길이, 이 세 길이에 그 진동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이 세 길이의 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사실은 이 세 길이는 소위 말해서 이제 조화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이 길이 분의 1을 하면은 이제 조화수 어떤 조화수열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뭡니까 긴 길이 두 개의 역수의 합이 짧은 길이 값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칠각형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제 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걸 한번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칠각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길이가 나온다 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그 로마 시대의 그 로마의 사랑과 미와 연애의 여신인 그 비너스, 그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납부르게 됩니다. 비너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천 년 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미술가, 조각가, 건축가들은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릴 때 혹은 작품을 만들 때 그 음계 조화로운 비례를 많이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보티첼리랑 마찬가지고 이 그림은 음악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것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린 것처럼 이제 이 작품들도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이쪽에 구현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황금비를 재는 황금비를 재는 이제 캘리퍼스입니다. 그래서 요 비가 이거 대 이거 비가 이제 황금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도가 이 황금비에 맞고, 그 다음에 이 그 황금 사각형으로 이 그림이 둘레가 이제 완전한 옥타브의 그 위에 4도 음정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어떤 그 음악과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황금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이런 연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구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 그림 안에서의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이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까지 했던 거는 조금 전까지 했던 건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 소리라는 데서 이렇게 이제 문화와 예술까지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제 융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얘기였고, 자,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나무를 하나 봤습니다. 나무에 있는 잎이 나 있는 걸 봤을 때 이 잎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이제 그 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나무가 여러분들 그 잎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서 영양분을 저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잎이 이렇게 나 있을 때 그 잎들이 아무렇게 나 있으면은 위에 자라난 잎들이 이제 잎들의 그늘이 밑에 잎들에 빛을 못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그 잎을 이제 그 새로운 잎을 갖다가 만들어낼 때도 분명히 뭔가 굉장히 이제 그 치열한 어떤 뭡니까 삶의 이제 흔적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여기 관련된 어떤 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입차례에는 규칙이 없을까?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입차례에는 여러분들 피부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나치 수열로 나타낼 수 없을까? 자, 그 다음에 황금 분할 캘리퍼스를 만들어서 피부나치 수열과 황금 분할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죠? 그 다음에 식물의 입차례 모형을 만들어서 식물의 환경 적응에 대해서 이제 토의해보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피부나치 수열을 아십니까? 자, 1, 1, 2, 3, 5, 8로 이어지는 이런 수열이죠.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합치면은 그 다음 숫자가 나타나는 이런 것이 이제 뭐냐면은 피부나치 수열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나치 수열과 식물의 입차례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것과 그 다음에 황금 분할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걸 갖다가 알아보는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식물의 입차례 규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식물의 이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 입차례를 관찰해서 기록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찰한 내용을 이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생물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뭐합니까? 이 입차례 규칙을 피부나치 수열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피부나치 수열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물과 수학하고 관련해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나치 이제 수열이 이제 입차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피부나치 수열하고 황금비하고도 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나치 수열과 황금비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황금비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 어떻게 황금비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미술품에서 황금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 인체에서의 황금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인식하는 이제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넓혀가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한국창의재단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과학하고 이제 자연, 그 다음에 예술하고의 관련성을 이제 넓혀서 이제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육이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제 그 코비드 19죠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우울하고 힘듭니다. 7하고 과연 제일 관련 있는 내용이 뭡니까? 7하고 관련 있는 거, 여러분들을 희망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있죠? 뭡니까? 자, 7색깔 무지개입니다. 제가 금요과학 패치 도입 강연 할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들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이제 7과 관련된 겁니다. 럭키 세븐이죠. 희망을 나타내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간단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삶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힘든 일이 많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거고 지금만 힘든 게 아닌 거고, 그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고대의 사람들이 이제 치열하게 수학과 과학과 예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 현대까지 이어졌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삶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무지개가 여러분들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